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주현 논설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제가 이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이제 권력 교체가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달 초에 그 중국 전인대가 열려서 거기에서 국가주석 자리가 공식적으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국가주석 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공산당 총서기, 그다음에 당 군사위 주석 이 세 가지 요직을 권력의 핵심 자리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권력 이양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출범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정치국 상무위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7명으로 돼 있죠. 그 집단 지도 체제 안에 들어있는 상무위원 중에 이제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총리를 맡고요. 나머지 이제 5명이 또 다른 각 분야별로 이제 파트를 맡아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면서 중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시진핑이 이 국가주석을 맡으면서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본래 이제 국가주석을 맡을 때 긴 연설을 하지 않고 짧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도 시진핑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핵심 내용은 중국의 꿈이었습니다. 그 중국의 꿈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중화부흥이죠. 후진타오 때 제기했던 중화부흥을 다시 좀 돌려서 말한 것이고요. 그 중화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강한 중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강한 중국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만,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송시대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던 그 융성했던 제국, 그것을 아마 꿈꾸고 있는 듯합니다. 그 강하다고 하는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제국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기를 전후해서 항공모함도 막 만들어서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침 불거진 일본과의 어떤 그 생각구열도, 이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결코 옛날처럼 허약한 그런 병든 공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 중국은 미국이 예전에 중국의 그 1호기죠.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타고 가던 비행기에 도청 장치를 해놓고 그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고개 숙인 공룡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중국을 외부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어요. 시진핑 역시 이제 시진핑이 개혁을 틈이 날 때마다 반부패의 개혁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 있어서의 부패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패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기구의 개혁, 이것은 리커창 총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3분의 1로 줄이겠다. 즉,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전히 개혁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권들을 이제 차단시켜버리겠다. 이권으로 인한 부패를 차단시키겠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어떤 또 개혁의 문제도 사실은 지금 논의 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원자바오 총리 때부터 정치적인 개혁의 문제가 쭉 거론이 됐었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시진핑 정부에서도 또 그것이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또 이 사회적인 어떤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시진핑 정부에서 그것을 정권 때 시진핑 정부에서 그것을 제시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크게 금방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면 그런 게 있죠. 작은 배는 방향을 트는데 90도로 그냥 확 꺾을 수도 있죠. 작은 배, 우리가 모터 달린 배는 몰고 가다가 물 위에서 90도로 꺾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은요, 이 방향을 전환하려면요, 엄청나게 큰 원을 그려서 돌아야 합니다. 그거는 단숨에 꺾으면 넘어가죠. 그걸 꺾는 것도 불가능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중국 나라가 워낙 크고 그 구조가 복잡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다 너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해서 그 아주 커다란 몸뚱이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90도를 한 번에 돌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원을 그려서 돌아야 되는데요. 그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기득권층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약 14억 명의 인구가 있죠.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체제 속에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 한국의 97배의 땅입니다. 거의 100배 가까운 땅에 1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민족의 수만 해도 56개 민족입니다. 그 각 23개의 성과 4개의 그 특별 자치도시와 몇 개의 특별구와 자치구어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큰 성들, 나라와 같은 그런 성들이고요. 이 안에 분포되어 있는 14억 명의 인구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체제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단일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단일성이 훼손이 되면 중국이 분할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고요. 중국 공산당 정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분할의 여지를 두는 겁니다. 지금 그 중국 땅의 넓이로 볼 때, 저 서쪽 끝에 있는 지역에서는 베이징과 시차가 2시간 이상 나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일 시간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 강조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 정도로 단일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구적인 약간의 그 민주적인 민중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개혁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각 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저 아래쪽에 있는 행정단이죠. 거기에서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직접 실시하는 것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촌이니까 그 집성촌들이잖아요. 그 어떤 성시와 성씨 간에 파벌이 지어져서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 들어가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돼서 보도되고 있죠. 이것은 결국에 중국의 정치적인 개혁을 할 의사가 크게 없다. 이번에 물러난 우방궈죠. 우방궈 전인대 위원장도 다시 한번 서구식의 삼권 분립에 의한 정치 개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죠. 원자바오가 계속 정치 개혁을 부르짖다가 원자바오의 정치 개혁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물러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시진핑 정부 역시
서구적인 정치개혁은 지금까지로 모습으로 봐서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저 광둥성에서는 사상 아주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자들이 집단 작업을 거부했어요. 그 남방주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인데 기자들이 작업을 거부했죠. 중국의 언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언론과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비판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적 공기 또는 제4부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데 중국은 어디까지나 당의 선전도구입니다. 당의 통치를 위한 선전도구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자들은 당의 물론 당원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당에 충실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이 시진핑 그 체제 들어서면서 들어서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2월달에 그 신년호를 만들면서 그 사설을 갖다가 거의 검열하는 사람이 입맛대로 바꿔서 시진핑 찬양하는 내용을 바꿨다 해서 이제 기자들이 작업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중국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산당의 가장 커다란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것들이 한두 건 더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현재의 큰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집어넣고 같이 지지고 볶아서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 거기에 약간 도출된 이러한 일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부패 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반북 시위, 즉 우리 오영규 위원께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습니다. 반북 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핵실험을 했다고 중국에서 반북 시위가 막 일어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반북 감정이 막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것이 우리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별로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중국은요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8천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일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 그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리품적인 공산당 내의 어떤 자기의 지위, 중국 내의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불허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개혁개방 이후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 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들은 권력과 부를 이제 2세, 3세들에게 계속 세습시키는 그런 데 익숙해 있고, 그것을 용인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 체제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후진적인 정치 체제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진핑,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막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임기는 정확하게 이번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임기, 시진핑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10년 갈 거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5년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 할 것이다. 리커창도 이번에 5년 하고 다음에 또 5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사람, 7명의 정치국원 중에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5사람,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다 새로 선임됐지만 다 나이가 많아서 5년 후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 틀은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장점인 파들이, 그러니까 보수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새로 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중국의 복잡한 정치체제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원로들, 그 다음에 현재의 집권 세력들, 군부의 세력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원로들도 있고, 군부도 있고, 현재의 고위 관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그 정치국원들을 선임을 하는데요. 그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 대단한 겁니다. 장점인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국가주석 자리를 내놓은 지 10년이 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정치국 그 상무위원들이 만들어진 것이 전부 장점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판을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는 보수파들의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득권층의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잘못했다가는 5년 후에 시진핑이 실각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따라서 이 5년 후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시진핑이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누군가 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순전히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본인만의 판단에 의해서 결행하고 행동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 정치체제입니다. 후진타오가 그동안에 쭉 10년 동안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에 크게 한 것이 없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점인이 그 뒤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때 장점인은 군권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진타오의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놨습니다. 감시한 거죠. 이번에 시진핑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장점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들이 새로운 상무위원들, 권력 집단을 에워싸고 있어요. 최근 어떤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이 집권을 한 다음에 그들의 시각에서 진보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 이붕 총리 있죠? 리펑 총리 같은 보수파들이 극단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엔티를 걸고 비판을 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장관급 인사 25명을 인사하는데 16명이 보수파가 됐다고 해요. 즉 보수파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원로들이 입김이 작용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최근 들어서는 마오쩌둥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등소평 이야기보다 마오쩌둥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 그 지형은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그 지형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지금은 시진핑이 아직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그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최근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대두된 북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일각에서 중국이 이제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 맞습니다. 중국이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고요. 북한의 전 세계 유일한 우방은 중국이고, 북한을 유일하게 프로텍트하는 데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고, 중국이 북한 제재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진핑이 북한이 핵실험하기 직전에 계속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이 감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의를 했어요.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했고요. 그것보다도 또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나름의 제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 이런 북한의 은행들이 중국에 와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그러나 묵인을 해줬던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못한다라고 금지를 시킨 거죠. 즉 북한의 은행들이 북한과 중국 간에 그 송금을 하는 것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물론 조선인민은행 것까지는 아직 차단이 안 됐어요. 그것을 차단해야 완벽한 무역의 그 차단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일부분이라도 불법적인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교역에 대해서, 교역 물량에 대해서 철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것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안 달라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06년도에 첫 번째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북 송금을 금지시켰고요. 교역 물량을 철저히 감독했고요. 유엔의 제재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달라졌느냐? 물론 1차 실험 이후에 2차 뭐 이렇게 실험하고 뭐 로켓 쏘고 할 때 유엔 제재 있으려 그러면 그걸 방어하고 육자회담에서 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북한을 계속 방어하고 끌어들이고 했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인 건 맞습니다만 제일 처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던 것, 그때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때보다 진전된 것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의 문제는요, 중국에 있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머리 위에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있을 수 없고요. 또 우선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 번째, 북한이 중국의 컨트롤 밖으로 자꾸 벗어나는 것,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분노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프로텍트 했는데. 그리고 사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북한은 6개월 내에 문을 닫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 신의주하고 단둥 사이에 지하에 송유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국의 원유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거 막아버리면요, 북한은 끝납니다. 식량 안 주면 북한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자꾸 안 듣는다.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배짱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이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요. 사실 중국이 현대 들어와서 전쟁을 한 것이 베트남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6.25 때 참전을 해서 미국하고 붙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 같은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소위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청제국을 멸망시킨 게 서구 제국주의자들이잖아요. 영국이 아편전쟁, 팔아먹을 게 없어서 아편을 팔아먹다 그걸 못 팔아먹게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청제국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그 후에 일본 아이들 들어와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멸망시킨 아주 발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편을 팔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제국주의자들이 영국이잖아요. 영국과 미국은 거의 동일한 존재고요. 따라서 이 서구 열강에 대한 중국의 반감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 6.25 때도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없으면요,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미군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있다라고 그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 완충 지역이 바로 북한인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군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미군이 있고. 그런데 북한이 없으면 그들과 바로 맞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북한을 내세워서 그들을 견제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그들을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북한을 여태까지 계속 간주해 왔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배경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세계에 유례 없는 조약을 하나 맺은 게 있습니다. 조중 우호 상호 협력 조약이든가 좀 이름이 길어서 제가 정확하게 외우진 못하겠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중국이나 북한 둘 중에 어떤 나라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한 나라는 무조건 참전한다 하는 것이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에요.
1951년도에 맺었죠. 1900,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9년도에 맺었나? 59년도에 맺은 것 같네요. 그래갖고, 참전을 한다. 일종의 혈맹, 계약서죠. 지금도 그것은 유지되고 있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9년에 맺은 게 맞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양쪽은 혈맹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제가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김정일이 몇 번 베이징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면 세계 어느 나라 정상이 왔을 때도 그러한 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안대로 베이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안대로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양쪽을 다 차단을 하고 그 사이드카들이 막 다니고 모든 창문은 다 내리게 하고 사이드카가 그 차량을 호위해서 달리는 모습은요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손을 벌리는 그 정말 꽈짜잔 그 몰고 오라는 김정일을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은요 정말 코미디인데 그것이 혈맹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정말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질 때 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 그 혈맹 관계를 파기할 때 그때예요. 물론 이번에 그 당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기관지인 학습시보에 당교의 그 부교장이었죠. 그 양반이 그 칼럼을 썼죠. 중국과 북한과의 그러한 관계를 파기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것이요, 중국의 당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측에 알림으로 인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국이 정말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공식적으로 이 혈맹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고요. 그 더불어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한다면 난 정말 중국이 변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평안남도에 가면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병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묻혀 있냐면 마오쩌둥의 큰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마오 아닝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묻혀 있고요. 마오 아닝은 마오쩌둥이 6.25 참전을 결정했을 때 중국 병사들에게 그 지원을 받았는데 가장 1번이에요. 지원병 1번입니다. 마오 아닝은. 중국 지도자의 한 군으로서 자기가 모범을 보인 거죠. 사실 마오쩌둥은 그 마오 아닝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요, 지금 지도자가 그 마오쩌둥 이후에 마오 아닝이고 그 밑에 아들 이렇게 세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건립된 왕국이에요. 공산혁명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세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큰 아들은 그렇게 비명 행사했고 작은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의 역할을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습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권력의 이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물론 가정이니까, 살아있었으면 세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 가시면 천안문 광장에 지금도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대문짝만에 걸려있고, 그 시신은 천안문 광장에 지금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걸 전부 관람을 하죠. 경건한 자세로 관람을 합니다. 중국의 화폐 1위안, 5위안, 12위안, 50위안, 100위안, 여기 전부 마오쩌둥 얼굴이 들어가 있죠. 황제이고 신입니다. 그 황제이고 신인 마오쩌둥이 자기의 큰 아들이 참전한 지 28살의 나이로 참전을 해서 죽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 아들을 북한 땅에 묻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죽었을 때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묻을 것이냐라고 하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마오쩌둥한테 문의하니까 마오쩌둥이 북에 묻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마오아닝에 대한 마오쩌둥의 사랑은요 대단했다고 그래요. 원래 그 8살 때 마오쩌둥이 마오아닝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그 공산혁명 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막 고아처럼 자라기도 하고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을 마오쩌둥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지 5겹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이국 땅에 묻으라고 했을 때는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너희는 우리에게 이만큼 빚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항상 너희는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자꾸 마오아닝의 마오쩌둥의 그런 뜻에 거슬려서 자꾸 컨트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기분 나빠하는 것 하나가 있고, 그러한 관계가 자꾸 깨뜨려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형의 나라로서 보호자로서의 중국에 대한 그 구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어떤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마오아닝의 묘지에 갖는 상징성은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 마오아닝의 묘를 중국으로 이장을 한다면 정말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그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국엔 양국의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의 관계, 아주 너덜너덜해진, 정말 50몇 년 된 공동운명체의 혈맹 계약서, 이거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옳다. 또 우리 정부도 그것을 위해서 중국을 계속 추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중국을 계속 몰아붙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중국이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결코 중국에 전략적으로 북한을 이대에 두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이득이 있는 전략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시진핑이 박 대통령 나의 오랜 친구다라고 이야기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그 인식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다만 중국은 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쉽게 바꾸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시각, 이것이 중요하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는 아주 작은 단초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빨리 중국은 그러면 실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중국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중국을 잘 지켜보되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우리가 응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약간은 그 방향을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죠. 중국이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지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변화의 작은 단초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중국을 추동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오늘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항공모함처럼 큰 원을 돌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